우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점점 우유 소비량이 감소 추세예요.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우유 소비량을 늘리려는 낙농업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유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유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음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과는 다르게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항생제라든지 기업형 목장의 폐해, 호르몬제, 임신 촉진제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어 왔고요. 특히 우유 속 성장 호르몬인 IGF-1의 경우는 암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례가 2014년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요.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이 오히려 골절류가 사망률이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유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날개를 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연구들, 그러니까 즉 우유가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IGF-1의 암 발생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우유에 대한 연구들은 너무 상반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솔직히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지 쉽게 결정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실험들을 보면 조사 기간이 2년, 3년 뭐 이 정도는 약과고요. 12년, 심지어는 20년까지 추적 연구를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을 완벽하게 가둬놓고 통제하에 우유만 먹이거나 어떤 변수를 완전히 조절하지 않는 한은 저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우유는 몸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우유는 몸에 나쁜 것이냐? 지금부터 해드린 이야기는 제가 해드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문제들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작동하는데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새끼 포유류는 몸집이 작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 이때 사용되는 것이 어미의 젖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갓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성체가 됐을 때도 어미의 젖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류의 동물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전 세계 인구의 70%는 우유 속의 유당을 분해할 수 없는 몸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유당을 분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요, 아가 때는 엄마의 모유 속의 유당을 분해할 수 있게 효소가 나와요. 그러다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 말은 아기일 때는 우유를, 즉 엄마의 젖이죠, 이 젖을 먹어도 되지만 어른이 됐을 때도 그것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유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마십니다. 네? 방금 전까지 뭐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놓고 저는 왜 먹냐고요? 제가 언제 우유를 마시냐면요, 저는 빵을 먹을 때 우유를 먹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빵을 먹고요. 그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우유를 먹습니다. 빵 먹을 때는 우유가 최고의 궁합 아닙니까? 저는 우유를 맛으로 먹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우유를 규칙적으로 먹진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빵 먹을 때는 꼭 우유를 챙겨 먹습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우유 대신에 콜라나 탄산음료를 먹는 것이 훨씬 몸에 나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유를 먹지 않는다면 우유로 보충하는 칼슘은 어떻게 보충하냐고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요즘처럼 우유가 흔하지 않았던 과거 조선시대, 이때 우유는 탈해죽이라고 불리면서 임금님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당시의 소는 하루에 우유를 생산하는 양이 2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평균 15kg에서 30kg까지 하루에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기사 한번 봐보세요. 와, 중국에서 65kg 생산하는 슈퍼 젖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딱 봐도 이건 좀 비정상적이죠. 저는 절대 이 소가 생산하는 우유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소가요, 우유를 만들어서 한 해에 950만 원의 수입을 농가에 안겨줬답니다. 다른 소들보다 뭐 두세 배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예쁜 효자소죠. 여러분들이 우유 농장을 한다면 이런 소를 키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슈퍼 젖소가 짜내는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의 우유를 먹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조금 샛길로 샜는데요. 다시 임금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하튼 과거에는 우유를 임금님과 귀족들만 먹었었고요. 그것도 보양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었지 매일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우유를 못 먹던 일반 백성들은 뭐 다 골다공증 걸렸을까요? 아니겠죠. 일반 야채들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유 속 칼슘의 흡수율인 30%보다 야채들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안 챙겨 먹는 게 사실이죠.
2015년에 조사한 한국인의 영양 상태를 보면 단백질이나 철, 인, 비타민 B, C에 비해서 칼슘 섭취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에서 온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 경우는 보충제라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남자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은 거 아시죠?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칼슘을 먹는 게 좋은데요. 칼슘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따로 시간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좋다는 연구도 많고 나쁘다는 연구도 많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완벽하게 답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다 큰 성체가 어미의 젖을, 그것도 다른 동물의 어미의 젖을 먹는 경우는 없다. 인간 말고요. 유전자 차원에서도 우유를 분해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 고로 다 큰 성인이 우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어떠세요? 우유가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